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4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준환 선생 서거 50주기 기념 유튜브 특강 2부. 지난 시간에 너무 진도를 못 나가는 바람에 이게 3부로 늦어졌습니다. 4부까지 안 가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은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템포를 조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독립투사에서 민주투사로. 아마 장준하 선생이 귀국해서 사상계를 내던 시절, 그리고 사상계를 내고 이제 정치로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방 공간의 극우 청년 장준하. 장준하 선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우예요, 극우. 진짜 우파입니다. 오늘 얼마나 우파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장준하 선생이 그 가운데 서 계신 양반이 누구냐면 신서구 선생이라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지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대한으로 갈 거냐 조선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500년 동안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으로 몇 년 있었나요? 13년 14년 있다가 이제 망한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이 좋다 조선이 좋다 뭐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신서구 선생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일어나자. 그래서 그게 그걸 뜻한데 이제 그 얘기가 먹힌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한제국이었지만 이제는 황제 없다,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신서구 선생은 이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 교통총장인 걸 지냈죠. 집안이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신태휴라고 경무사,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청장을 지냈는데 하여튼 큰 부자였고, 이분이 이범석 장군하고 천안매부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준엽이나 장준하나 다 이범석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이제 하여튼 신서구 선생하고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상해에는 지난주에 보셨던 윤경빈 선생이 이제 백범을 모시고 상해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에 이제 같이 와서 귀국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귀국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길이 갈리죠.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은 원래 뜻을 따라서 임시정부의 최측근도 아주 깊이 있었고, 어찌 보면은 임시정부 내에서는 인맥으로 따지면은 김준엽 선생의 민필호 선생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민필호 선생의 이런 분은 신규식 선생의 또 사위고, 그러니까 이제 처외할아버지가 신규식 선생인 거죠. 그리고 민필호 선생도 또 임시정부 판사처에 백범의 비서실장 역할을 오래 해온 분이니까, 장준호 선생은 귀국하면서 임시비서실장이고, 민필호 선생이 임시정부 안살림, 임시정부의 어떤 살림을 우리 동농 김가지 선생의 아드님 제가 큰일 났네요. 이름이 갑자기 얼굴은 떠올. 김의한 선생님하고 정정환 선생님 할머니 부군이시죠. 김의한 선생님하고 민필호 선생님이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민필호 선생님의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부인 민영주 여사는 아예 임시정부의 어떤 사무원 역할을 오래 하셨고, 그래서 훨씬 더 관계가 깊을 수 있는데, 이분은 정치보다는 공부의 뜻을 셨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길을 택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 남아서 또 중국 유학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 학자의 길을 택하셨고, 장준하 선생은 이제 귀국을 해서 백범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은 달라졌지만 평생의 우정은 돌아가실 때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건데, 백범 선생이
우리가 귀국한 사진이 없잖아요. 말이랍니까? 그 상해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 게 상해에서 꽃다발 받고 하는 것을 환국하신 건 줄 아는데 미 군정이 막았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 귀국 안 돼. 광복군 군대 깃발 들고 들어오는 거 안 돼. 그래서 조선의용군만 귀국하다가 신의주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게 아니고 우리 광복군도 그러니까 광복군 차원에서 귀국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이 정말 내가 혼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백범 선생이 이제 귀국했다. 금일 오후에 김포 비행장에 이제 도착했다. 이게 이제 서울신문이 뒤늦게 알고 호해를 발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호해 발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수행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김구, 김규식, 이시영, 이상덕, 유동열 이제 요 분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도 다 못 왔어요. 다 못 오고 5분이 왔는데 여기 김진동은 김규식 선생의 아드님 그리고 그 유진동은 임시정부 이제 이 요인들의 어떤 주치의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요 유자가 틀렸습니다. 요 유가 아니고 묘금도 유. 강릉유 씨 그 유자고 유비할 때 그리고 민영환 여긴 그 이게 어떻게 되나 저 김준엽 선생의 부인하고 뭐가 되는 사이인데 제가 지금 관계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 연경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윤경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름을 그냥 전화로 불러주는 거고 장춘하 아마 장춘하를 잘못 적은 거예요. 여자 이름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여자 그렇게 이제 표시한 걸 봐서 남자인데 하여튼 장춘하로 썼는지 여기서도 착각한 듯해서 장춘하가 됐고 백범을 수행하여 같은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죠. 윤경빈은 경호대장 그리고 그 장준하는 비서실장.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경교장의 장목사였대요. 근데 백범하고는 왜 갈라섰을까요? 백범이 남북 협상을 할 때 갈라섰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게 장준호 선생은 뭐예요? 나중에 통일지상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모든 통일은 선이다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48년도만 해도 남북 협상을 반대한 거예요. 백범이 남북 협상을 한다니까 빨갱이랑 무슨 놈의 협상이냐.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백범 선생님도 큰 결단을 하신 거죠. 큰 결단을 하신 게 백범이 해방 후에 이제 귀국해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백범도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CIA하고 공동작전을 했던 거니까 CIA 전신 OSS하고 만만치 않은 거였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승만의 손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친일파의 손을 잡은 거죠. 미국은. 그리고 이승만이 친일파들이 이승만을 추대한 거고 그걸 미국이 거부하지 않은 거고 그냥 뭐 그리고 친일파들도 생각이 이승만을 좀 허수아비처럼 바지 사장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모시고 실권은 자기들이 갖는 걸 꿈꿨었는데 이제 노회한 이승만한테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는 딴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백범 선생은 귀국해서는 그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정부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정강정책을 내놓고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정도의 진보적인 정책들. 지금 재헌헌법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근데 재헌헌법보다 임시정부는 더 나가 있었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로서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고 백범 선생은 당신 개인으로서는 극우파지만 그걸 아우르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셨는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백범도 좀 약간 판단을 좀 잘못하셨다고나 할까 아니면은 일단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은 끝났으니까 국내를 어떻게 새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
거기서는 좌와 우가 여태까지는 합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승만과 합작을 하면서 극우적인 우파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아, 이게 분단의 길이구나. 이게 이렇게 가다가 분단될 수밖에 없구나를 47년 말쯤에 깨닫게 되시면서 거기서 입장이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는 그러니까 단독 선거를 남쪽에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단독 선거 안 돼 하면서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게 남북 협상입니다. 남북 협상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모이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좌와 우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갈라졌는데 그거 아니다. 그 좌와 우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 쪽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우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과 친일파가 합쳐진 거예요. 좌파는 뭐 좌파 친일파라고 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좌파 친일파라고까지 친일 행적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투항을 하고 변절을 하고 전향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좌파 쪽에서 뭐 아주 일본적으로 그 더럽게 붙었다 하는 세력으로 붙었다 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그 우파 중에는 진짜 친일파들이 크잖아요. 그 친일파와 우파 독립운동가들이 손을 잡았죠. 이승만은 탁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백범 선생도 사실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친일 청산 문제를 뭐 백범 당신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던 신익희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그 국내에서 자기 기반을 닦는 카드를 인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민당을 괄시하고 한민당보다 임시정부가 더 중심이 돼야 한다. 뭐 하여튼 뭐 그 복잡한 상황에서 임정봉대론을 이제 내세우면서 하여튼 그렇게 우파하고 손을 잡고 갔는데 그 길로 가다가는 이거는 분단이다. 그래서 백범 선생이 좀 늦었지만 대오각성을 하신고서 입장을 선회해서 남북협상의 길로 나가신 겁니다. 백범 선생이 그 젊었을 때 저 누굽니까 고능서죠. 고능서 선생님한테 배운 게 진짜 장보다 뭐냐.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정말 정치인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결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신. 아마 백범 선생이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있다가 남북 협상의 길을 택한 걸 겁니다. 그때 장준하는 백범을 떠납니다. 왜? 빨갱이랑 무슨 협상이 있겠냐고.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7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전쟁 거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고를 거치면서 70년대에 들어와서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통일은 선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아마 그 충격 속에서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통일지상주의적인 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입장을 선회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장준하 선생이 4.19 직후에 보면은 이 청년 학생들의 진보적인 통일운동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무책임한 환상적인 통일 논리 극우파처럼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장준하 선생도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게 분단국가,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였습니까? 뭐 공산주의와 친한 것보다도요. 통일을 얘기하는 민족주의적 자세가 더 위험한 겁니다. 백범 선생이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남북협상을 주장하고 그러고 1년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선언하고 3년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적인 사형을 당한 사람들 1959년에 조봉암이 그랬고 61년 사형당하고 62년이죠. 그 조용수와 최백근이 그랬고 최근우가 옥사한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69년도에 통역당과 해방전략당 저희 장인
그 어른을 포함해서 해방전략당과 그 통일당 분들이 사용당한 것도 그랬고, 75년에 인혁당이 사용당한 것도 그랬고, 81년도에 이재문 선생은 옥사했고 신양식 선생이 사용당한 것도 그랬고, 전부 다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범은 암살당했고 다른 분들은 사형을 당했고, 장준호 선생은 암살이죠.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글쎄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밝혀져야 할 겁니다. 장준호 선생이 여기서 백범 선생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범 열심히 모신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70년대 백기환 선생이죠. 백범 사상연구소, 백범 사상연구소를 만드셨고, 장준호 선생이 그 백기환 선생의 정말 큰 형님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협상에 나가셨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범 선생하고 갈라쓴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범석 선생 장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한 팀이죠. 한 팀이었는데 이범석 선생은 이제 돌아와 갖고 약간 좀 입장이 좀 묘한 독자 노선 비슷하게 걷게 됐습니다. 임시정부와 완전히 척을 진 건 아니지만 임시정부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민족청년단이라는 독자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민족청년단 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 민족청년단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청년단체, 지금 극우애들이 자기네 뿌리라고 내세우는 서북청년단 애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여러 우파 청년단체가 있었는데 그쪽하고 거리를 뒀어요.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테러는 안 된다 하는 식의, 테러하고는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하고 그 서북청년단, 민주청년단, 김두한이 조직 그런 거하고는 거리를 두고 인재를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청년단의 훈련소가 인재의 산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족청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끝까지 활동한 분들, 여성 중에도 많아요. 이희호 여사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전단 정권에 붙어서 이제 보사장관을 했다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당시에 70년대 민주운동 투사들이 전부 다 큰 누님으로 모셨던 김정예라는 분이 있어요. 김정예 그 보사장관을 지냈는데 그분을 옹호하는 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김대중 살리려고 그랬다. 김대중 살리기 위해서 전두환한테 협력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정예 여사도 그렇고, 국내에서 보면은 박병권 장군, 또 늘 비롯하여 최주정 장군, 군부에도 여러 명 이 족청 출신들이 많습니다. 정계, 재계, 관계, 백두진, 유창순 이런 사람들도 족청 관련 인물이고 그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 돼서 처음에 세가 막강했죠. 그 이범석 장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범석 장군하고는 아까 44년도에 OSS 할 때부터 정말 최고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백범을 모시느라고 조금 약간 있었지만 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민족청년단의 훈련소에서 교무처장인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쪽에서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직에 들어가서 핵심 간부가 됐는데 또 떠난 겁니다. 또 떠났어요. 왜 떠났냐? 김준엽 선생의 인터뷰 설명입니다. 청년단 내 좌익 분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이범석 장군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장준하는 좌익 불순 분자들에 의해서 철기가 포위돼 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냐면은 이범석은 국무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남로당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향시키고 돌려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는 거. 비극으로 끝났지만 보도연맹을 만들고 뭐 전향시키고 좌익이었다가 나 이제 그 좌익이 좀 기회주의적으로 좌익에 붙었던가 시주를 따라서 좌익에 흡수됐던 사람들을 좌익에서 빼내갖고 우익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그 작업들을 해야죠. 그 총리가 안 돼 하고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청년단의 문을 열었고 민족청년단은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단체하고는 틀렸던 거예요. 장준하 선생은 태생적으로 보면은 그쪽이 맞습니다. 서북청년. 그런데 이분이 인격자이고 온화하고 그다음에 테러란 방식으로 안 되고 어떤 그 지식, 교양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해서 출신으로 보면 극우, 친미, 반공, 기독교, 서평안도 거기다 장가, 장씨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요소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장준하 선생님은 하여튼 그 이제 그런 서북청년단 쪽으로 가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민족청년단에 있었던 이범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죠. 그래서 빨갱이를 청산해야지. 그리고 빨갱이하고는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상종을 말아야 돼. 근데 이범석 장군이 자꾸 포용적인 정책을 쓰니까 나안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튀어나와서 그 신학교를 갔나? 그래서 갔나? 미국 유학을 가려다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국민사상지도원이라는 문교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 때 말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문교부의 사무관 서기관급쯤 됐을 거예요. 그때 문교장관이 백낙준 선생입니다. 연대 총장 오래 지낸 양반인데 백낙준 선생이 대표적인 그 미국 유학했고 평안도고 개신교고 친미 반공 평안도 아니에요. 극우파고. 그래서 그 문교 장관으로 있으면서 창간한 잡지가 사상이라는 잡지예요. 그래서 사상이라는 잡지가 4권 나왔습니다. 이거의 편집자가 장준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사상이 안 나오게 되죠. 왜 안 나오느냐? 이것도 얘기가 좀 복잡해질까봐 뺐는데 족청 있지 않습니까? 이범석계를 칩니다. 그때 백낙준 선생도 이범석과 가까운 사이. 그래갖고 족청계가 뭐 이제 장준하 선생이 이제 그 이범석계에서 뛰쳐나오긴 했지만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승만이 이범석을 이용해서 써먹다가 이범석 세력이 커지니까 이범석을 쳐요. 이 이범석을 치는 건 이승만만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도 친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 표현에 그게 있습니다. 맥더덕이라는 게 있어요. 맥더덕이 뭐냐면 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주어가 뭘까요? 꼬리가.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 입장에서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이승만은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해악을 많이 끼쳐서 그렇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건 맞아요. 이승만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나를 치지 못한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승만을 쫓아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승만 제거 계획의 에버레디 플랜이겠습니까? 에버레디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준비해다 있다. 저 자식을 그냥 그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저거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오늘은 참자. 그러고 못 참고 이제 하여튼 뭐 반공포를 당해 뭘 당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을 쫓아내야 한다. 그 계획이 이제 제일 심하게 됐었던 게 뭐냐면 52년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백골단 그 얘기 나왔었죠. 백골단 얘기 나오고 그런 게 52년도에 이제 이승만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치면은 이승만이 당선되는 거 택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뭘 한 겁니까? 직선제 개헌을 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선제가 우리가 87년도에는 목 놓아서 직선제로 민주쟁취를 외쳤지만 직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거는 이승만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하면은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이 100% 없으니까 정말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그걸 전쟁통에 왜 전쟁통에 아니 선거를 어떻게 치르지? 아 전쟁은 미국이 하니까 자기는 후방에서 그렇게 그 헌법 파괴 한 겁니다. 백골산 동원해서 이제 그런 짓을 할 때 백낙준 그래도 족청이랑 가까워 그리고 사상 저거 족청 것 같아. 그래서 친 거예요. 사실 사상은 미국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백낙준이가 문교 장관에서 떨려 나가니까 장준호도 문교부에서는 잘렸죠. 문교부에서는 잘렸는데 그런데 이 잡지를 내던 거 잡지는 장준호 선생의 등불이라는 잡지를 학병 탈출해서도 만들었거든요. 김준엽 선생하고 거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빠뜨렸는데 그때는 등사도 못하고 임시정부로 갔을 때는 뭐 물자 지원을 받아서 150분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필사도 2부 만들었대요. 표지를 뭘로 했을까요? 표지할 만한 종이도 없었다는 건데 아마 세계 출판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리고 열정 있는 사람의 뭐 집 팔아서 뭘 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참 전무후무한 얘기일 텐데 윤석열하고도 대비가 될 거예요. 김준엽 선생이 단벌 빤스를 수십 번 빨아서 그걸로 표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김준엽 선생은 몇 달 동안 노팬티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계 출판사상 전무후무하게 빤스 빨아서 책 표지를 만들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책을 한국전쟁 때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이 사상을 내다가 이 사상은 지금 헌책방에서 되게 비쌉니다. 아마 4권 다 있으면은 한 150만 원? 뭐 그 정도는 할 거예요. 그래서 사상계는 창간호가 2권인 셈이에요. 사상을 창간호로 4권 나왔던 거 그걸 창간호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사상계가 그래도 이제 이거는 사상은 관에서 낸 거고 사상계는 이제 순수 민간에서 낸 거니까 53년 4월 후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직전부터 낸 겁니다. 사상계는 이승만 독재는 비판을 했지만 미국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계는 굉장히 민주 진영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잡지지만 아주 친미적이고 반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사상계를 만든 사람은 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평안도 출신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평안도 일색은 아니에요. 다 평안도였던 것만은 아니지만 70~80%가 평안도였습니다. 그래서 53년 4월에 이제 사상계가 만들어지는데 사상계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창비가 66년 겨울 그러니까 사상계가 아마 요 무렵에 장준호 선생님이 손을 뗐죠.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일회담 직후에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부한혁 선생이라는 분이 맡아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돈은 김세영이라고 탄관업자 신민당 의원 하던 양반이 이제 돈을 대다가 하여튼 어찌해서 이제 폐간이 됩니다. 김지하의 오적 때문에 폐간이 되게 되는데 창비가 60~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 한 20년 정도 한국의 지성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창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젊은 백낙청 선생님이 들어서 이제 창비를 창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단한 기여를 했는데 창비와 사상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70년대에 보면은요 창비는
대학생들이 애독했고 우리가 그걸 갖고 세미나를 했고 뭐 이제 이러지만 읽는 층이 진보, 지금으로 치면은 진보, 좀 민주적인 학생운동하는 그쪽 계열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상계는 1950년대 60년대에 글 아는 사람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치면은 사상계는 물론 진보 보수가 우리나라 분화되기 전이죠. 50년대 60년대는 그 제대로 분화되기 전입니다만 사상계의 영향력이 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 창비는 영향력이 지성계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는 영향력의 범위가 민주진영 또는 진보진영에 국한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상계를 낼 때 그 사상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분은 그 함석헌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은 어떤 이 공식 지식인 그 서클에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 대단히 존경을 받죠. 왜냐하면 학벌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함석헌 선생님이 초기 동경고등사범 출신이거든요. 동경고등사범은 일본에서 동경제대 못지않은 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저 최규하가 여기 출신이죠. 최규하가 여기 출신인데 하여튼 동경고사를 나와서 평양에서 평양이 아니라 정주에서 오산학교 그 교사를 했는데 오산학교 선생님을 할 때 별명이 함도깨비였대요. 모르는 게 없고 그래서 김교신 선생과 더불어서 이제 하여튼 그 신앙생활이죠. 하여튼 이제 그 기독교 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고 아마 그때 장준하 선생이 정주도 찾아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이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이제 장 선생님이 한 10여 년, 한 7, 8년 안에죠. 근데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함석헌 선생님은 평안도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유명했던 인물이고 그 함석헌 선생님이 언제 월남을 하셨냐면 신의주 반공학생의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45년 11월 23일에 그러니까 이게 저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 신의주 출신이 우파에서 셉니다. 서북청년회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제도도 그렇고 저 안두희도 그렇고 이제 의주, 신의주 이제 그쪽 출신들이 대단히 많은데 하여튼 이제 이 신의주 반공학생의거의 사상적 배우가 함석헌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 사상가인 거죠.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도 평안도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 반공주의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뜻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계 초창기를 이끌었던 게 뭐 김준엽 선생 워낙 친하니까 그렇고 안병욱 선생이 있고 그 김성한 소설가죠. 그 김성한 선생은 아마 북쪽이 아닐 거예요. 그 양흥모, 김호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사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재밌는 장면인데요. 아까 선우희 얘기를 했죠. 조선일보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이제 크게 특별히 다룬 게 선우희가 이때 아직 대령일 때예요. 그러니까 정훈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때 쓴 불꽃이란 걸로 동인문학상을 2회 동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가로서의 선우희의 위치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준 거였고, 그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그 동인문학상을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선우의 입장에서는 그 장준하 선생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 한태연과 황산덕이 있습니다. 한태연은 평안도가 아니고 함경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저 공화당에 들어갔고 그 유신헌법을 만들 때 자문을 했다 이제 한 거고, 황산덕은 서울법대 교수고, 황산덕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죠.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조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박정희 밑에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2년도에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이제 그 군정을 하다가 민정으로 이양을 하겠다면서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니까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썼다가 구속이 되죠. 그리고 이제 풀려났다가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할 때 그때 해직이 돼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물론 이제 여긴 또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저 유기천이라고 서울대 같은 서울법대 교수도 있었던 사람과 아주 앙숙이에요. 경성제대파 대 동경제대파. 황산덕은 경성제대 출신인데 그래서 동경제대 출신 그 유기천이가 황산덕을 자르는데 뭐 하여튼 정부의 힘을 빌려서 황산덕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쓴맛을 박정희 정권에서 봤어요. 그런데 74년도에 황산덕이를 법무장관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랬더니 냉큼 그 74년 말에 장관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산덕을 하면은 그 어떤 반체제 민주파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전공도 법철학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독재 정권에 들어가서 그 유신이 아주 독이 바짝 올랐을 때 그때 법무장관, 문교장관을 합쳐서 만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장관직으로 있었고 박정희하고는 17년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장지원 선생보다 한 살 위고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고무렵에 그 상처를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도 유경수 여사가 이제 총 맞아 죽고 그러니까 그 호랍이끼리 이제 또 죽이 잘 맞아서 막걸리도 이제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 박정희가 불렀을 때 냉큼 갔고 굉장히 그런데 그 자기 제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짜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자기가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이때 안 갔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 월남하는 사람한테는 다시는 기회가 안 와. 기회가 안 올 뿐만 아니라 불렀는데 안 오는 자식은 너는 우리한테 악감정 갖고 있는 거구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법이야. 김준엽은 그래도 안 갔어요. 6번 불렀는데 안 갔어요. 장관으로 아니라 총리도 6번을 불렀는데 안 간 분입니다. 장준하를 죽인 정권한테 어떻게 가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엄민영이 엄민영은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출신으로 이제 사상계 편집위원이 된 엄민영 백남옥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하여튼 박정희의 최고 참모가 됐고 김상협은 사상계 편집위원이었지만 여기 이제 저 인천의 아들 아닙니까? 인천의 둘째 아들. 나중에 전두환 때 총리 지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엄민영은 64년도에 황태현은 60년대 초반에 공화당 의원 했고 나중에 유정회 의원으로 가서 유정회 정책위 의장 지냈고 여기는 법무장관 문교장관 지냈고 엄민영이 내무장관 김상협이 박정희 정권에서 문교장관 전두환 정권에서 총리 지냈습니다. 유창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서 총리 그 다음에 여기 신상철하고 있죠. 박정희 정권에서 유정회 의원 반공연맹 이사장. 반공연맹 이사장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국내 최대 제한군인회와 더불어서 국내 최대의 그 관변단체 총재죠. 그러니까 여기도 학병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학병 세대들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상계 그 편집위원들을 박정희가 다 빼먹은 거예요.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시던 날, 그 어디 신문에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장준하 선생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혼자 등산을 오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오셨습니까? 했더니 장준하 선생님이 좀 쓸쓸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답을 했냐. 저는 늘 혼자입니다. 근데 장준하 선생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박정희가 결국은 뭐냐면 장준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쏙쏙 하나씩 다 빼서 장관 주고 국회의원 주고 다 갔습니다. 다. 김준엽 선생 하나 빼놓고는 다 간 셈이에요.
자, 이제 그 올육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올육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놓고 장준하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 그 이전에 이제 하나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광수 최남선 어떻습니까? 나쁜 쉐이죠. 친일파 나쁜 쉐이. 예.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이 뭘 했냐? 육당 춘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장준하는 이광수의 학병 권유 그걸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광수나 최남선은요, 정말 일제시대에 지식사회에 공헌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학병 세대들, 장준하 그 영향력으로 치면은 뭐 지금 매불쇼 뭐 그 뉴스공장 그런 걸 합친 것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만이 아니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절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학병 권유를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장준하는 어때요? 그 학병으로 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광복군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육당 춘원의 밤을 연 거예요. 연 계기는 이때 육당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최남선이 57년 10월 달에 세상을 떴어요. 그랬더니 장준하 선생이 그러니까 이제 11월호는 준비할 기간이 없었고, 그러니까 12월호를 낼 때 그 육당 기념호를 냅니다. 사상계 편집위원회는 육당해서 이 육당 기념호로 삼아 제천의 영전에 하늘에 계신 그분의 영전에 드리나이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친일파를 한 거 아닙니까? 친일파 기념회를 한 거고. 여기에 육당 최남선 선생을 애도함이라고 장준하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친일파 지식인의 대표자죠. 더군다나 독립선언서를 써놓고 친일을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사실을 장준하는 몰랐을까요?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동인문학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4회 동인문학상은 누가 받았나요? 동인문학상을 했는데, 동인문학상 이제 지금 보면은 저 동인문학상을 수상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인문학상이 사상계에서 내다가 사상계에 폐간당했잖아요. 그래서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동서문화사단에서 내다가 출판사가 아마 동서문화사 그 고정일 사장님이 사상계 직원을 했던가, 하여튼 뭐 인연이 있어서 하여튼 그 동인문학상을 살려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내다가 이게 조선일보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쳤죠. 친일파에다가 조선일보가 준다. 그래서 동인문학상을 수상자가 거부하는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단에서는 동인문학상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요. 그걸 거꾸로 해서 인동문학상이라는 게 생겼대요. 동인문학상을 거꾸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장준하 선생이 동인문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육당 춘원의 밤에 그 연사들 보세요. 이은상 마산에서 가고파 시비 없애자고 난리죠. 진학문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주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병도 뭐 이완용의 조카다. 뭐 그래서 또 친일 사학자도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김팔봉도 뭐 카프 출신 분이었지만 친일 했던 양반. 이런 분들 모아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 좀 더 큰 글씨가 있네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추모 강연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상초는 이제 신상초도 그 70년대에 많이 읽힌 책 중에 탈출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 있는데 책을 못 찾아서 표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인터넷에서는 탈출 표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신상초의 탈출도 꽤 많이 팔린 책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선 일체 뭐 이걸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가윈이 끝난 다음에 일본군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훌륭하고 좋거든. 당신들이나 당신들 자식부터 내보낼 노릇이지 왜 우리 보고 권유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화난 생각으로 치면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은 충격마저 느꼈으나 동족의 선배라 그렇게 대접할 수도 없었다. 학병 권유를 듣고 그 학병 나갔었던 젊은이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그 이광수 최남선을 기리는 행사를 열어준 겁니다. 지금의 관점하고는 참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일 문제가 지금처럼 친일파들을 찬양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흉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도 기억하고 과도 기억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정리하려면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좋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공을 인정을 해주고 비판하는 게 맞다. 좋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이걸 열었는데 그 육당 천안의 밤은 지나가다 라는 글을 누가 썼냐. 함석헌 선생이 썼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에 비하면은 육당천이나 최남선보다는 육당이나 이제 춘원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몇 년 아래가 아니죠. 한 4, 5년 아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례를 받긴 했지만 학병 세대들만큼 춘원이나 육당이 절대적인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세대 차이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함석헌 선생은 장준하 선생을 말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서 그걸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아주 긴 그런데 그 글이 함석헌 선생 글이 굉장히 명쾌한데 좀 뭐랄까 심사가 꼬여 있어요. 그렇게 명쾌한 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거기 보면은 육당 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나라가 기울어지지 할 때 민중이 고난에 빠지지 할 때 그 불평을 잘 울라고 하늘이 세웠던 애들이 아닌가. 그들은 정말 잘 울었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소년 잡지, 그 역사, 그 단군론, 그 백두산 참관, 그 108번뇌 이건 다 육당입니다. 그 무정, 그 개척자, 여기에 일부러 글을 쓴 거죠. 얼마나 우리한테는 다 아는. 그러니까 고유명사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인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게 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슬프게 힘있게 우렁차게 온 것이 아닌가. 그들을 위해 분해하고 아끼고 의아해하는 것은 그렇게 울던 그들이 내처 힘있게 울지 않고 중도의 그 소리가 그만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시각은요. 요즘 친일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없는 게 아닌가. 동시에 저는 그래서 친일 문제를 생각할 때 좀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 제 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고 제 외할아버지는 친일 지식인을 꼽을 때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친일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일반적인 진보적인 그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장준하 선생이 이 육당 천원의 밤을 주도적으로 열었다. 계기는 육당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춘원 육당의 밤이 아니고 육당 춘원의 밤이 된 것도 바로 육당이 돌아가신 한 달 후에 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게 57년에 있었고 58년도에는 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썼다가 이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또 국가보안법으로 참 이제 웃기는 시절이죠. 신의주 반공 학생의 이거의 사상적 배우이고 공산당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한 기독교 사상가가 보안법으로 걸리게 되는. 그래서 오제도가 잡아놓다가 이제 풀어졌죠. 오제도한테 되게 당하셨을 겁니다. 오제도가 하도 고약해서 뭐가 또 고약하냐면 오제도가 학력하고 경력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와세다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와세다 대학 본과를 나온 게 아니라 전문부를 나왔고 검사를 했지만 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본 고등문관 시험이나 또는 그 조선 변호사 시험을 쳐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 서기를 하다가 이제 판검사가 부족하니까 법원 서기들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을 특별 임용을 시켜줬는데, 그게 그 서기 자격 7년이면은 시험을 볼 자격을 줬는데 오제도는 5년밖에 안 됐는데 미군정에 근무해갖고 그것도 사바사바해서, 그러니까 법원 서기 출신 중에서도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제도가 고학력자들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진보당 강령 초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진보당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닙니다. 이동화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이동화 선생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했대요. 동경제대 나왔다고. 여기 동경 고등사범 출신이니까 아마 오제도한테 된통 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준호 선생님이 반공인 게 스칼라피노 교수. 아유, 되게 젊었네요. 스칼라피노 교수고, 여기는 누구냐면 유익형 선생이라고, 법문사 사님. 여기 양호민 선생이네요. 이게 김준엽 선생 같네, 자세히 보니까. 젊었을 때도 모르겠는데 다 기사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호민 선생은 제가 젊었을 때 자담회에서 한번 만났다가 정말 그 무협지에 나오는 장풍에서 탁 일합을 겨누고 깨갱해버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참 겁 없이 할 때인데, 그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세현 장관님도 나오셨어요. 근데 정세현 장관님이 하고 또 그 이대 교수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때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인데, 왜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일종의 온실에서 그 마크시즘이나 북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학자로서 학자나 관료로 이제 커오신 분들인데, 이제 운동권에서 우리는 닳고 닳았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반공선전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어디를 치면은 저쪽의 논리가 구멍이 나고 깨지는가, 그것만 연구하던 사람들이니까 2대1로 싸웠는데 제가 신나게 이제 붙었는데, 양호민 선생이 이제 쫙 앉아있다가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그걸 문장으로 써놓으면 참 특별한 경험인데요. 문장으로 써놓으면 별게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내공이 느껴져서 장풍을 탁 했는데, 이건 내랑 내가 아니다, 얼른 도망가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뿐이었고, 유익형 선생님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아래신데 아버지하고 아주 친한 사이셔서 자주 오실 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집에 오셨던,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신 분이 유익형 선생님하고 돌아가신 그 시인 송욱 선생하고 이제 자주 오셨었는데, 유익형 선생이 사상계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여기서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스칼라피노 책은 제가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식 스칼라피노 한국공산주의 운동서. 자, 5.16 이후의 사상계와 장준하. 보자. 이거 속도를 빨리 해야겠네요. 이제 그 사상계 대표 시절이었는데, 요 사상계 60년 12월 후에 보면은 이때가 이제 통일운동,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한국 정치사에서 제일 센 구호였죠. 제일 자극적이기도 하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3대 구호로 뽑는 게 제가 한국 정치사의 3대 구호로 뽑는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이 땅에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로, 그 다음에 미국산 소고기 너나 먹어. 이거는 반박이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반박이 불가능한 언어였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장준호 선생님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과 이론을 갖지 못한 학도들이 단편적인 지식과 소박한 애국 열정만 갖고 구국을 외치는데 이거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일부의 환상적 이론에는 엄숙한 반성이 촉구된다. 우리의 자유와 민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예상시키는 여한 형태의 중립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싸우는 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분별한 통일 논리를 아주 비판을 하는 70년대 그 전형적인 이 반공 논리의 선구자격인 권도원을 사상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계는 친미 반공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장면 정권하고 장도영하고는 친하지 않았지만 장면하고는 또 같은 장씨라서 또 가까웠나 봅니다. 이제 그런데 뭘 했냐면 국토건설 사업이란 걸 했어요. 장면 정권도 그러니까 개발 정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장면 정권이 세운 정책들이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뭐 토대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건설 계획을 수립을 했고 국토건설 본부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 본부에는 본부장이 장면이에요. 총리가 장면이고 거기에 부장이 4명을 뒀는데 그 중에 장준하 선생이 부장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가 사임을 한 거예요. 요 옆에 요게 장면 총리고 맨 오른쪽이 장면 총리고 요 가운데가 안경 쓴 분이 장준하 선생이죠. 요 장면과 장준하 선생 사이에 있는 분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이만갑 교수. 농촌사회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들어갔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장준하는 사표를 냈고 이만갑은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낼 거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사표 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너무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관료들의 저항을 통제를 장면이 이걸 관료들의 저항이나 뭐 이제 기득권층 그거를 제압을 못했나 봐요. 이제 그랬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장준하 선생 회고록에 보면 회고록이 아니라 전기죠. 전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준하 선생이 이제 5.16 나중에 이제 5.16 비판하는 글 때문에 함석헌 선생이 쓴 글 때문에 잡혀갔는데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는데 그때 부장이 김종필이거든요. 김종필이가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김종필이가 정풍운동을 하다가 군대에서 잘렸잖아요. 잘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국토건설사업본부에다가 이력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준하가 안 뽑아주고 사표를 낸 거예요. 김종필이가 웃으면서 장형 그때 나를 뽑아줬으면은 내가 5.16을 안 했을 걸. 그때 날 안 뽑아주는 바람에 5.16하게 됐다. 이제 그건 뭐 농담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5.16을 어떻게 볼까? 요게 이제 이 권돈을 썼는데 대부분 썼는데 이제 첫 번째 5.16이 나고 첫 번째 6월호에 이거는 무기명으로 썼어요.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에서는 장준하가 5.16을 4월 혁명의 연장선이다. 이건 박정희가 늘 부르짖던 거죠.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도 그런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봤던 거죠.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이제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권돈이 이겁니다. 그리고 화보가 혁명 새벽에 오다. 어떻게 보이세요?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6을 어떻게 볼까를 갖고 이제 함석헌 선생이 썼는데 여기서는 비판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식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80 좀 넘으신 진보 진영의 어른들 얘기 들으면은 얘기하다가 씩 웃으면서 한 박사 나 사실은 그때 박정희 찍었어 하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뭐 몇 번 유튜브에서 얘기했겠습니다만 그때는 박정희가 진보고 윤보선이 보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그 사상계를 애먹이기 위한 공작 중에 신사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한 서너 번 했죠. 그 누구예요? 빤스가 아니라 빤스까지 벗은 미국 가서 빤스까지 벗고 그 성추행했었던 윤창중이라고 있죠. 윤창중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 중에 김영광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그 모사꾼 중에 한 명이죠. 정치 공작의 그 책임자였는데 이 김영광이가 60년대 초반에 뭘 했냐면 이거는 마누라도 몰랐대요. 마누라도 이 남편이 중앙정보부 직원인지 모르고 마누라가 의사 돈 잘 버는 의사였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의사도 일찍 성공을 한 모양이에요 부인이. 그래갖고 그 부인 돈을 갖고 위장 잡지사를 냈고 물론 중앙정보부에서 뒷돈을 많이 대줬지만 그래서 신사조란 잡지를 내줬는데 이 신사조가 바로 사상계를 겨냥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특혜를 받아서 옥중에 있던 송지영이나 홍진기나 그런 사람들의 옥중기를 연재하고 특혜를 받은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사상계를 견제하기 위한 그 신사조라는 관변 잡지를 만들었고 중앙정보부 이때는 젊었고 아마 과장급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김영광이가 책임자를 했고 김영광이는 이제 요거 내고 본부로 들어간 다음에는 국장급으로 아마 승진을 해서 유신 만들 때도 모사꾼으로 참여했고 뭐 여러 가지 중앙정보의 정치 공작에 관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잡지사를 애먹이는 방법 중에 요 기사에는 안 났는데 그 현금 없이는 종이를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그건 또 유명한 얘기죠. 옛날 일제 때도 신문사 통제할 때, 조선일보 통제할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말 그 잡지사로서는 골아픈 게 뭐냐면은 잡지가 한번 히트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 잡지를 좀 많이 찍게 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뭐 많이 찍어 조금 근데 많이 찍어봤자 한 10%쯤 많이 찍겠죠. 처음에 그 사상계는 발행 부수가 엄청났습니다. 이 생각하는 백성이다에 산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을 때는 사상계 발행 부수가 이건 그 믿지 못할 얘기지만 조선일보 일간 신문보다 많았어요. 조선일보가 8만 부 찍을 때 사상계가 9만 6천 부 거의 10만 부 찍었다고 그럽니다.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독자층이 이제 커지고 난 다음에 인구 팽창하고 난 다음에 뭐 월간조선 신동아가 한참 많이 팔릴 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30만 부까지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상계가 10만 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 발행 부수가 8만 부대. 그러니까 이건 신동아 30만 부 찍었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찍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팔리는 사상계가 왜 경영난에 빠졌느냐. 뭐 이제 장사가 하도 잘 되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정타를 입은 게 뭐냐면은 반품 정책이에요. 중앙정보부가 각 서점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주문을 가짜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그냥 우리 서점에서 사상계가 한 50부가 팔린다 하면은 100부, 150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잡지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재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야 신난다고 찍죠. 그리고 다음 호가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지 시장에서 지난달 호를 돈 주고 사보는 사람 있어요? 무슨 연구자가 되면 헌책방에서 구해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구해볼까. 때 지난 과월호 서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반품합니다. 그러니까 잘 팔렸다 해서 찍고 주문이 많이 나가서 야 신난다 하고 이제 수금해야지 하는데 수금은 웬걸 반품이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 그 재고 나오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수법을 야비한 수법이죠. 정말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야비한 수법. 광고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야비한 수법이죠. 그래갖고 그런 거를 몇 차례 하니까 잡지사가 흔들흔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장준호 선생이 막사이상을 받습니다. 막사이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권위가 있었어요. 필리핀이 찌그러졌죠. 지금은 많이 찌그러졌지만 60년대에는 필리핀이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민주주의 국가였고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이제 세상을 썼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막사이사이 상이 엄청나게 권위가 있었는데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요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정희가 그 정수 장학회, 5.16 장학회를 만들었잖아요. 5.16 장학회의 목표가 한국의 막사이사이 상 같은 걸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준호 선생이 막사이사이 상을 막상 받았거든요. 신문에 요만하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인데 박정희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 사상계는 이런 경영난 속에 그 경영권이 넘어갑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장준하 선생이 정치를 하느라고 경영을 안 돌봐서 사상계가 망했다. 사상계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 얘기는 장준하가 경영하는 한 사상계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잡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준하가 손을 떼는 게 맞겠다. 사상계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에 처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자본가를 구해야 하고 그걸 구하려면 또 장준하 선생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니까 장준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빠지게 되고 빠지면서 할 게 없으니까 정치를 판으로 가게 된 거다. 오히려 그 정치를 한다고 사상계 받아먹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서 사상계가 이제 돈은 김세용이라고 신민당 의원을 하면서 탄광을 하던 사람인데 하여튼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서 사상계가 살아나긴 했는데 이미 시장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50년대 중후반하고 독자층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잡지에서 보면 동아일보가 신동아를 창간해서 종합 그 잡지 시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군부 정권에서 세대 그게 이제 이낙선이라고 그 박정희 정권에서 상공장관 국세청장 지낸 사람인데 이낙선이가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월간조선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월간조선이 됐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지금 경향신문은 월간 경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월간지를 안 봐서 모르겠네. 그 정경연구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저 정경연구소라고 해서 엄민영이 쪽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경연구 사상 저 신동아 그리고 세대가 만들어졌고 조금 뒤떨어져서 저 월간 중앙이 창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잡지 시장에 50년대에는 물론 50년대에도 신태양도 있고 희망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상계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새벽이나 뭐 그런 잡지들이 있었지만 사상계의 독주 체제였는데 60년대가 되면은 시장도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독자층도 50년대 독자층하고 60년대 독자층하고 틀렸고 평안도 출신 지식인들의 영향력도 좀 쇠퇴한다고나 할까 새로운 지식인층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젊은 층에서는 그 잡지로서 성공은 못했지만 통역된 기관지 청맥이 또 65년도에 창간이 되고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70년 5월호에 김재하 시인의 오적이 이제 게재가 됐다가 사상계에 게재됐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미 사상계의 영향력이 굉장히 죽었을 때죠. 그러다가 이 오적이 민주전선에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게재되면서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상계가 폐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상계는 그렇게 해서 폐간이 됐고 최근에 그 아들 장호건 씨가 복간을 했죠. 복간을 하고 2권인가 나왔나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 번 복간을 하자고 그랬어요. 80년대는 잘 모르겠고
그 2000년대 초반에도 저한테도 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사상계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참여를 안 했고 복간 시도가 안 됐죠. CD롬 영인본은 이제 냈지만 그건 안 됐고 하다가 최근에 복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가 2번 나왔는데 정기 독자들 상당히 많이 그 모집을 한 것 같아요. 모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씨앗의 소리가 이제 함석권 선생이 그러니까 사상계 폐간들 무렵에 이제 씨앗의 소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장준아 이거 글자가 겹쳤네요. 이게 한 그 파워포인트하고 한컴 뭐죠?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제 조금 예, 그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준하 선생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 장준하가 그래서 이제 67년 6월달에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구속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장준하 선생이 그 연설을 잘 하셨다고 그래요. 전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김종필도 연설을 냈는데 서울대에서 연설 배틀. 그러니까 장준하 부르고 김종필 부르고 그때만 해도 김종필이가 또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60년대 그래도 멋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서울대 부르면은 들어갔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학생들 상대로 연설도 하고 토론회도 몇 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올 때 적어도 학생들이 설득이 된 건 아니었지만 당신 그래도 우리가 불렀는데 와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토론을 했다 해서 갈 때는 박수 쳐줬습니다. 올 때는 박수 치자 꼭 동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의 실력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것도 박정희 정권 초기 때나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민족주의 박정희 쪽에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걸었고 장준하 선생은 이제 진짜 민족주의자가 이제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둘을 붙여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고 하여튼 웅변가 연설을 참 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박정희 아픈 데만 골라 찍었죠. 세 가지 약점을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 청년들을 월남에 팔아먹었다. 월남 파병을 비판을 했고요.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제일 팔짝팔짝 된 거는 밀수꾼 왕초. 그거 들렸을까 모르겠어요. 신민당이 그때 안국동이 있었거든요. 안국동 로타리에 신민당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청와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쪽으로 고성능 스피커를 만들어 놓고 밀수꾼 왕초 박정희야. 이제 뭐 그건 그거는 장준하 선생이 직접 했는지 하여튼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준하 선생도 밀수꾼 왕초의 박정희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때 구속될 때 서민호 의원도 구속이 되고 오재영이라는 분도 이제 같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장준하 이게 이제 구속될 때 구속시킨다 하니까 집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가자. 그래서 막내 아들 제 또래거든요. 막내 아들이 아빠 손에 뽀뽀하는 거고 사모님도 웃고 계시잖아요. 장준하 선생 그 수감되기 직전에 또 사진 찍으신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준하 구속 국가원수 명예훼손 밀수꾼 왕초 박정희야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는 아버지 빠이빠이 이제 하는 게 그 신문에 났었던 거고 이때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석방될 때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장준하 선생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제야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6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판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4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우선 63년 선거에 나왔었던 그 이제 기성 정치판에서는 윤보선 그리고 그때 야당이 분열돼 있었어요.
신한당과 민중당으로. 그러니까 저 민주당 신파 구파가 나눠져 있었던 그 흐름이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구파 쪽이 신한당으로 윤보선이가 계속 나오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윤보선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쪽에서 모색을 한 게 세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민중당 쪽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누굴 영입을 했냐면은 저희 외할아버지 그 유진호 박사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할아버지는 고대 총장을 지냈고, 연대 총장을 오래 지낸 백낙준을 또 연대 쪽이나 뭐 기독교 쪽에서는 추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이범석을 추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제도 권한에 이제 윤보선이가 가장 앞선 후보였지만, 그러니까 세 명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윤보선 갖고는 안 된다 정서가 있었거든요. 63년도에 깨졌는데 그 이후에 박정희는 더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윤보선은 더 노쇠하고, 노쇠한 박정희와 노쇠한 윤보선과 젊은 박정희의 싸움에서 63년도에 졌는데, 박정희는 이제 그러니까 젊은 박정희에서 원숙한 박정희, 경험도 쌓인 박정희가 됐고, 그리고 4년 동안의 업적이 국민들 사이에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독재한 건 아니니까 그 인기가 뭐 과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윤보선은 더 노쇠했고 하니까 이제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윤보선의 대타로 유진호, 백낙준, 이범석이 이제 거론이 될 때 이거를 통합을 시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로 가면은 필패다. 분열로 가면 필패다 할 때 그 중간에서 이걸 성사시킨 게 장준하였습니다. 그때 장준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죠. 사상계 전발행인이었는데 이 사자회담을 성사시킨 게 장준하예요. 장준하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자기하고 백낙준과 이범석은 연고가 깊죠. 이범석은 OS 그 광복군에서 모셨었던, 족청에서도 떨어져 나갔지만 한때 모셨었던,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고, 백낙준하고는 사상을 같이 했었던 있잖아요. 두 양반을 먼저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양반들이 3등 4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등 4등 먼저 주저앉힌 다음에 백낙준 선생을 해서 1, 2등 합의가 안 되면은 장준하를 후보로 내세우자. 우리 4명 다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양보한 3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등, 2등에서도 타협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저희 외할아버지한테는 당신은 정치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수를 맡아라. 그리고 차기 후보로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이 차기를 맡고 이번에는 윤보선을 주자. 그래서 윤보선 그 선거를 잘 당수로서 잘 이끌어서 치르면은 그 이제 다음번은 당신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합을 굉장히 난망이었는데 통합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민중당과 신한당을 합당을 시키고 후보는 윤보선, 당수는 유진호, 이 통합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사시킬 때 무기의 하나가 다 나가지 말고 장준하 당신이 나가라. 그래서 재야 대통령이 됐고 굉장히 장준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야당 통합을 성사시킨 공로자였기 때문에 장준하 인기가 팍 올랐었죠. 그런데 장준하가 구속된 거예요. 구속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옥중 출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면 맨날 언론에 노출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공화당에서는 어디 나왔냐면 동대문 선거구에 나왔는데, 동대문이 그 당시에 종로 다음 가는 이제 정치 중심지입니다. 이승만이 동대문에서 출마했었죠.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공화당 의원이 검찰한테 쫓아가서 박정희한테도 부탁했겠죠. 법무장관한테도 쫓아가고 검찰을 쫓아가서 제발 장준하를 풀어주라고. 옥중 출마를 해서 인기가 너무 치솟아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서 장준하가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저놈 좀 잡아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장준하 풀어주세요. 장준하가 옥중에 있으면은 100% 선거집니다.
그런데도 장준하가 풀려나왔고 아마 그때 전국 최다 득표를 했던가 득표율 1위를 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67년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는데 장준하가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회담을 하여튼 성사시킨 주역으로 윤보선, 백낙준, 유진호, 이범석 이제 네 양반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준하가 그 보석으로 출감되어서 출감된 길로 선거구에 갔고 여기서 이제 통합야당 밀어줘 일당 독재 막아내자. 통합야당의 신민당의 주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는 어디를 지원했냐면 돈 생기는 거 없는 국방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최명신 장군한테 들었는데요. 최명신 장군 다음번에 이제 소개하겠지만 장준하 선생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은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할 거다. 자기 진짜로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그렇지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아니 왜 장준하 선생을 그렇게 존경해서 했더니 자기는 정말 놀랐다 이거예요. 야당 의원인데 월남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얼마나 높은 놈들 많이 왔느냐. 수없이 많은 높은 놈들, 센 놈들이 다 왔다. 그때 장준하,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그 부대원들 사정이 어려우니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들 가서 다 해결해 줄게 해놓고 다 꽁고먹은 소식이었는데 장준하만 정확하게 자기가 요구했었던 거, 자기가 부탁한 걸 해내더라. 그리고 그걸 해내는 모습이 월남에서 보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였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거기 왔던 사람들 그 장군 출신들 별 3개 4개 다는 사람들 작전 개념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저게 어떻게 2스타야 3스타야. 근데 장준하는 군대 생활이라고는 그 광복군에서 몇 달 훈련 받은 건데 그게 유격전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월남의 유격전 개념을 하는데 전략적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해 수준을 알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이 그냥 국방위를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 병사들 그리고 장준하 선생은 월남 파병 반대하다가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파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월남에 보냈어요. 장호건 선생이 나붙잡고 아니 국방위원이 군대를 빼주질 못한 망정 아들을 월남에 보내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아들을 베트남전에 보낸. 참 아들이 베트남에 가는 거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뭐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월남 가면 돈 많이 번댄다 해서 지원해서 가고 그랬다가 조금 하니까 죽어서 사망자들 오고 하니까 다 길을 쓰고 안 가려고 그럴 때 아들을 월남에 보낸 군인입니다. 최명신 장군이 정말 장준하 선생 같은 분 처음 봤다. 장준하 선생이 대통령 나온다면 나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응원할 거다. 삼선개헌 반대 데모예요. 그리고 아까 신민당사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박정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안국동 계획을 하면서 풍문여고 쪽 그쪽은 운동장도 있어서 그 도로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놔두고 신민당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이 이제 마포 여의도로 마포에 있다서 와이치 사건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회가 여의도로 가니까 여의도 시대가 열렸죠. 삼선개헌 반대 시위 과정이고 그때 투쟁위원회에서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선개헌 그때 이제 하여튼 저희 할아버지가 야당 총재로 있더니 할아버지는 그때 그거 하다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40대 기수론이 나와서 YSDJ가 경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DJ가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이제 67년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스타였어요.
근데 71년도에 그 좀 뭐랄까 약간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대중에 대해서 묘한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7년도에 최고 스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거판이 돌아가는 거에 하여튼 전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 여기서 신민당에 잔류하지를 않고 떨어져 나왔어요. 아마 유진산하고 이제 척이 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진산파동 그때 나오셨던가 하여튼 그래갖고 아니야 진산파동 전이죠. 진산파동 전에 국민당을 했으니까 진산파동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떨어져 나와서 그 김대중의 71년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71년 선거에서 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강상욱이가 그 이제 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붙었었던 공화당 그 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여기는 이제 송원영이라고 이제 그 저 나중에 신민당 원내 총무하고 5선인가 6선 국회의원 했죠. 그 거기가 당선되고 이제 이때 이게 7대 이건 9대 국회의원 때입니다. 9대 국회의원이군요. 그래서 8대 때 이제 송원영이한테 그 졌을 거고 이제 7대 때 송원영이가 아마 전국구였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장준하는 통일당으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참 묘한 게 어쨌거나 그 이제 시민들 갈라져 나왔는데 한국 저 정치사에서 보면은 분당을 해서 떨어져 나간 쪽이 성공한 케이스는 85년도 신민 2.12 총선 때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장준하 선생이 개인적으로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등을 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8대권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번도 또 녹화라서 또 여러분들 그 같이 얘기를 그 댓글 쓴 거를 이제 읽어드리지 못하게 됐고 3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자,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지금 자꾸 늦어져서 고민이긴 한데 올해 안에 4권 내려고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해방 80주년이기 때문에 이 해를 놓치면 안 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저희도 이제 힘이 딸려서 더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CMS 후원해주신 분들께 저희 제가 쓴 책 중에서 한 권, 요 중에서 한 권 골라서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선생 이야기를 2부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3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에 걸쳐서 장준하 선생님 얘기 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일을 맞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8월 14일,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장준하 선생님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8월 29일 날 그 기취자 월드와 같이 행사하는 것, 우리 바다호랑이 상영회 반환법 행위자 열전 그 후원 회원을 모셔서 저희가 감사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여러분들 좀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전관을 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빨리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저희 그 공지 올라 있는 거 보고 그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